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대기 시간에 이렇게 후원을 또, 미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종나님이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소중한 금액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을 대충 보니까 주식 상품 뭐 성공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보잉이면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보잉사 아니에요? 맞나? 그 보잉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거든요, 세종은. 날씨도 굉장히 습해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수원에서 삼성전자 얘기 들으셨죠? 한 2시간 전쯤에 속보가 떴는데, 감염자가 나오고 얘기 들어보니까 수원시내 운전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분이 또. 참 이거. 그 증상 있는 상태로 이제 뭐 일을 계속 하셨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 상태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좀 확산이 눈에 띄게 되고 있어갖고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쪼록 건강 이럴 때일수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자, 비행기 만드는 회사 만나보네요. 그거 XRP 새벽에 떡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은 이제 리프사의 주요 파트너 이상이죠,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뭐 리프사의 베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머니그램의 이제 실적 소식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리프사가 공개했던 내용, 어제도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루머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머니그램 관련된 루머도 있고,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리프사 직원인, 스낵맨인 리프 CTO, 그리고 당사자인 애쉬, 어제 글을 올렸던 애쉬, 이제 리프사에서도 C레벨급 임원이죠. 그 인도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테인토 씨도 글을 엄청 길게 올렸어요, 트위터에다가. 이 양반이 블로그나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라서 트위터에 거의 트윗을 하나당 80글자인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총 한 30개에 달하는 트윗을 연달아서 이렇게 스레드를 해서 올렸거든요. 사실 제가 방송 때 설명드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이제 테인토 씨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서 트위터에다 글로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면서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들 주셔갖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프사 소송 많이 걸려있죠, 지금. 다 소송 관련된 이슈는 증권 이슈. 이제 원고 측에서는 리프사의 XRP 리프사 거고, 증권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증권으로 인해서 아이고, 김명희님 소중한 금액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그 증권 이슈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리프사가 액션을 취한 게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소식들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이 지금 보시는 대로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입니다. 머니그램 보인데 실적한 매번 이 PR 뉴스와이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타이틀에도 잘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머니그램 디지털 비즈니스 어치브 달성했다. 뭐라고 달성했죠? 트리플. 트리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디지 고스 성장, 세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5월에.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같이 살펴볼게요. 내용 보면 뭐 길게 적혀 있지만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일일이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020년 1분기 이후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될 텐데, 보면은 5월의 실적은 뭐 이거 앞에 CEO가 한 얘기는 약간 추상적으로 그냥 본인들의 실적을 문장으로서 표현한 거라 이거는 제끼고 숫자를 볼게요. 그냥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머니그램 온라인 첫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07% 달성했다고 돼 있죠. year over year 트랜잭션이 107%, 작년 5월, 2019년 5월보다 2020년 5월 이 1년간 실적을 그대로 비교했을 때 같은 시기에 107%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장의 안에 80%가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처리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스마트폰으로 처리된 게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죠. 실제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수치인데 그만큼 DT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제 스마트폰일 텐데 스마트폰으로 처리된 게 80% 이상 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파트너십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거, 그러니까 주시해야 할 부분은 요 지역이 명시가 됐어요. 키 파트너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리고 미드리스트, 중동. 최근에 머니그램이 파트너십 할 때마다 이제 그 소식이 공개될 때마다 말씀드렸었죠. 이 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에 최근 몇 달간 새로운 파트너들은 전부 다 리플렛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는 추정키로는 머니그램 역시 리플렛 멤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리플렛을 활용한 그런 파트너십, 고인들의 도달 범위 확대, 디지털 서비스의 DT 전략에 맞는 확대, 이런 측면이 아닐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리프사가 얘기를 리플렛 멤버에서도 핵심 키가 아시아 지역의 멤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동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머니그램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본인들의 파트너가 키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관련된 이 엑셀레이티드 된 거, 전년 대비 엑셀레이티드 된 게 67%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네. 그게 아니라 5월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4월 달이 전년 대비 67% 성장했고 5월 들어서는 그게 92%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성장치가 가속화됐다. 67%에서 한 달 만에 92%로 늘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 이제 어카운트, 입금, 데포짓, 그리고 모바일 월렛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바일 지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코인스 PH 가시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필리핀에 있는 이제 ODL 파트너 거래소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월렛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바일 페이먼트라고 돼 있죠. 여기에 어디 있을까요? 모바일 월렛을 하는데 너 어디다 갖다 놨니? 메뉴를 빼버렸나? 아예? 메뉴에서는 뺐네요. 근데 이 부분 모바일 페이먼트 부분이 얘네가 모바일 지갑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패서 월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화면에 나온 거. 메뉴에서 직관적으로 모바일 월렛이라는 그 메뉴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빼갖고 보이진 않는데요. 요겁니다, 요거.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머니그램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바일 월렛 관련돼서 전년 대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어 오브 이어 80% 이상 성장을 했고, 그리고 1분기보다도 여기 포스트 쿼터라고 되어 있죠, 1분기보다 156%
더 증가했다라고 돼 있죠. 늘어나고 156% 트랜잭션 거래 개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대부분은 바로 필리핀 지역이라고, 필리핀 같은 지역, 아까 모바일 월렛 보이신 거 요거, 이런 지역에서 늘어난 게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거죠. 발목할 만한 성장이 된 지역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머니그램의 DT 전략이 계속 성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 5월 한 달치를 갖고 상대적인 수치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인 수치로 계속 비교했죠. 전년도 같은 달 또는 지난달 또는 전 분기, 1분기, 1, 2, 3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절대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적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7월 달이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절대적인 수치까지 공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보이는데 영업이익, 사실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익입니다.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게 이제 기업의 목적인데 이런 성장을 통해서 얼마나 그게 늘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7월에 예정되어 있는 2분기 실적 보고가 어떤 결과로서 우리에게 드러날지 그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 이제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이 이제 어제 리프사가 얘기한 이제 SME와 리테일 레미턴스, 즉 소액 송금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루머,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 리프사 임직원이 얘기한 걸 토대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ODA 거래 볼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ODA 볼륨이 역시나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자 보세요. 뭐네? 저기요? 왜 로딩가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뭐지? 뭐죠? 뭐지?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허허. 나왔죠? 자, 다행이다. 자, 어제도 봤지만은 원래 평소 같으면 월요일에 한 이 정도까지는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0 이상은 오는데 이제 리프사가 발표한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200만, 280만, 그리고 오늘도 되게 적죠. 아마 한 많이 되면 300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ODA 볼륨이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미 살펴봤지만 어제 이후에 하루 지나면서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됐던 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혹시 ODA이 급감한 게 머니그램이 리프사를 손절한 거 아니냐, 정확히 말하면 ODA를 안 쓰는 거 아니냐,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ODA를 저렇게 급감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뭐 리프사 직원이 직접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이대도 뭐 그냥 종료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나올 것 같지만 이제 뭐 리프사 직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머니그램은 회사입니다. 그죠? 회사는 당연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죠. 그죠? 이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를 잘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면 작년 8월, 7월 그때쯤에 이제 리프사가 머니그램 주식을 사들이면서 서로 계약을 맺죠. 그죠? 사들이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파트너 관계가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리프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머니그램 주식을 사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동시에 머니그램은 어떤 거를 하죠? 계약서에 뭐를 넣습니까? ODA를 쓰겠다라는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MOU 같이 책임 안 져도 되는 형태의 약속이 아니라 진짜 계약서예요, 계약서. 네, 지켜야 되는 계약서 사인했으면 안 지키면은 돈 물어야 되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 지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자, 어쨌든 이 내용의 중요한 거는 OD에 쓰는 것 자체가 계약에 들어갔어요. 그거 그 당시 발표될 때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SEC에 올라간 걸 통해서. 그죠? 그리고 후에 이제 머니그램의 발표 내용이나 또는 리프사 발표를 통해서 뭘 확인했죠? 이걸 이니셜 텀이라고 얘기했고, 이니셜 몇 개 그 기간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이니셜 텀이 2년인가 3년이었죠. 2년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어쨌든 2년 아니면 3년이라는 얘기는 아직 만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니셜 텀. 이 계약에 의한 이니셜 텀이 진행 중인데 이 ODA를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약속이 아직도 기한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오피셜로 확인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머니그램이 ODA를 안 쓰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어디에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ODA 볼륨이 실제로 급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ODA 볼륨의 대부분은 머니그램이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되게 걱정하신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적어도 이 계약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리프사가 마켓 디벨로먼트 피라고 별도로 제공한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물어야 되거든요. 한두 푼도 아닙니다. 머니그램이 리프사한테 이 계약을 이행 안 하고 위반을 해버리면 다 물어내야 돼요. 더군다나 단순히 물어내는 거 이상으로 지금 머니그램이 이 계약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있어요. 자, 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리프사도 대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머니그램에. 이미 우린 그걸 알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머니그램.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까닭에 애쉬, 좀 이따 언급할 애쉬라는 C레벨급 리프사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드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머니그램에. 옵저버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사로. 보드 멤버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쓰기 싫다 또는 뭐 리프사가 망할 것 같아 해서 안 쓴다 이제 와서 그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죠. 자, 이런 것만 따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걱정을 ODM 볼륨이 줄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줄은 거에 따라 이제 머니그램이 ODA를 안 쓰게 된 거 아니냐, 리프사 계약 관계를 끝낸 거 아니냐, 파트너를 쪽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는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이제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거를 굳이 끝낼 필요가 없죠. 반대로 뭐 ODL이 망하든 안 하든 몇 년 뒤에 망하든 안 하든 머니그램 입장에서 쓰는 게 좋죠. 쓸 때마다 마켓 디벨로먼트 피라고 분기마다 리프사가 주는 것도 있죠. 돈으로. 그리고 이거 쓰면서 본인들이 송금도 싸게 할 수 있죠. 반대로 이 관계를 끝내서 계약 위반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될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리프사한테. 더군다나 리프사 대주주 중에 하나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약속을 굳이 위반할 이유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태훈님 하이클래스 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디 봐도 이거는 그냥 중학생한테 물어보더라도 끝낼 이유가 없어요. 머니그램이.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머니그램에 보드 멤버로 들어가 있는 애쉬라고 있다고 했죠. 그 친구가 트윗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나 해외에서 엄청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MGI는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의 약자예요. 이 회사 공식 명칭이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MGI로 줄여서 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ODA 커스터머 액티브 상태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때문에 뭐 어디에서 이런 루머가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루머 관련된 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제 ODA 볼륨이 저렇게도 급감을 했는가?
리프사가 어제 발표한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건데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좀 더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추가된 리프사 주요 임직원인 이제 리프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 그리고 지금 보신 애쉬, 이 친구들이 얘기한 거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리프사가 어디에다 포커싱을 맞추겠다라고 하죠? 소액 송금 플러스 뭐죠? 중소기업에 대금 결제하는 거. 이것도 한글로 적을 거랬네. 자, 이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앞에 메인이 아니라서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어떤 걸 얘기하죠? 재무 관점에서 생긴 커다란 라지 페이먼트, 이거를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집중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한테 현상으로 드러난 건 아까 보신 것처럼 ODL이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ODL 볼륨이 커다래지는 것, 즉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XRP라는 이 글로벌 세틀먼트가 성공해서 이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또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비금융권 안에서도 XRP가 이 돈에 이동하는 거를 무조건 다 중간에서 브릿지에서 최대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 금이든 뭐가 됐던 간에, 아니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CTO라고 부르는 시큐리티 토큰, 토큰 형태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증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중간에서 브릿지에서 이 브릿지 하는 게 커져서 이제 성공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단 얘기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XRP가 브릿지하는 ODL이나 또는 그 밖에 ILP 커넥터 이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XRP 브릿지 볼륨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커버를 치니까 당연히 그 크기, 볼륨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볼륨이 커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가뜩이나 대부분이 뭐 그냥 리프사를 온전히 믿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아마도 저도 그렇고요. 리프사의 이 볼륨이 빨리빨리 커지길 바라지 지금처럼 5분의 1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리프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상황에서 리프사의 생각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왜 재무적인, 뭐 재무도 뭐도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고 XRP로 브릿지하는 ODL 볼륨이 계속 커지기만 바라는데, 아까 얘기한 이 재무 관점에서 지불되는 커다란 페이먼트들을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ODL 볼륨이 급감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거 왜 줄였어? 우리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이죠. 일단은 리프사의 설명을 이제 이 리프사 주요 C레벨급 임원, 임직원의 말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프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게 데이비드 슈왈츠인데 오늘 이제 트윗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용인즉슨 요약해서 말하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페이먼트, 예전에도 리프사가 얘기했던 거지만 이번에 또 정리해서 얘기가 났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한 3-4개로 막 쪼개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와닿을까요? 자, 인터넷 공간도,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 공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패킷이라는 단위,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인터넷 패킷, 이 패킷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거든요. 우리 네트워크선, 네트워크 공유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런 것들 전부 다 패킷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뭐 웹서핑이라던가 쇼핑이라던가 동영상 시청,
뭐 기타 등등 뭐 인터넷으로 뭐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메일을 본다던가 이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 데이터 주고 받는 게 필요한데 이것들 심지어 이메일 보내는 것도요. 이런 것들이 다 패킷이라는 단위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에서는 디지털로 무선이란 걸로 날아가고 그리고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그 안에서 그 선을 따라서 패킷이라는 단위로 데이터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든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중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TCP라는 프로토콜 같은 거 또는 UDP 그리고 IP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탄생하면서 오늘날에 이게 정립이 되고 정립되는 과정 중에 이 패킷이란 단위로 보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 비용 저렴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준 표준으로 잡아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 이제 리프사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리프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금융도 자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오늘날에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크리스 라센이 이 비유를 많이 하죠. 오늘날에 돈을 보낼 때 막 페니 얘기를 하죠. 페니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원화로 비교합시다. 자, 100원을 송금을 해요. 100원을 해외로 송금을 해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데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10,000원을 보내고 싶어요. 10,000원을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럼 수수료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10,000원을 송금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보통은 막 한 100만원 막 이런 큰 단위로 보내잖아요. 왜냐면 수수료 많이 나오니까. 10,000원 보내는데 막 몇천 원 나올 수도 있죠. 배보다 배꼽이 다행히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만한 배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크리스 라센이 이해를 많이 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은 결국에 100원을 보내든 10원을 보내든 저렴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리프사의 주요 발언 중에 하나는 디림나우라고 호주 출신의 그 친구가 있었죠. 중앙은행 그리고 각국에 있는 레귤레이터 규제기관과 이 일을 했던 지금 은퇴했지만 그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거는 all payment will be 뭐라고 했죠? 마이크로 페이먼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이 했던 얘기를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게 오늘날 돈 보내는 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에 돈을 보내는데 문제 비싸다라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가 있는데 A가 B한테 그리고 B가 A한테 필요로 하는 돈이 500원 뿐이에요. 근데 마찰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나는 500원만 보내고 싶은데 이 500원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크고 그리고 만약 이게 같은 국내가 아니거나 또는 같은 국내더라도 아프리카 우리 한국 같은 금융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데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돈 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아예 보낼 수도 없거나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제로 이런 식의 금융의 수요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해서 뭔가 창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opportunity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프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다 뭐냐면은 이런 500원도 내가 실제로 돈을 전달하려는 것보다 내가 돈을 처리하는 것, 돈이 움직이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서 못 보내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없거나 또는 아예 보낼 수 없거나 하는 거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XIP와 ILP로. 여기까지는 이제 요 두 단어는 무조건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 두 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리프사가 ODL 관련돼서 아까 선언한 부분 있죠? 네, 지금 이 얘기예요. 요것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지금 리프사가 전반적으로 하려는 거 설명드렸는데 이제 어제 리프사가 발언했던 거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리프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OV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인터넷 오브 밸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패킷처럼 이 IOV 실현, 인터넷 오브 밸류 실현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돈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XRP가 패킷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곳,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가는 곳, XRP 3초면 돼. 그리고 하나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100만 분의 1, 오늘날의 XRP 200 얼마죠? 근데 100만 원이라고 쳐도 100만 분의 1드랍, 그러니까 뭐 10드랍 정도 보통 이제 또는 12드랍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XRP가 개당 100만 원이 되더라도 트랜잭션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예요? 12원밖에 안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XRP 100만 원 된 상태에서 XRP 한 100개를 동시에 보내요. 100개가 치면 1억이거든요. 그죠? 1억치를 3초 만에 어디로 보내든 간에 전 세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다 가능한데 그거를 보내는 데 있어서 12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3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IOV의 개념은 그겁니다. 인터넷에서 패킷처럼 XRP가 돈의 공간에서 패킷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IOV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 자체가 리프사가 하려는 게 아까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XRP를 인터넷 공간에서처럼 패킷을 쓰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의 특성 뭐예요? IT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제 IT 아니신 분들 위해 설명드리면 패킷이라는 단위는 1500바이트 단위로 끊어집니다. 이거는 1kB라는 단위에 가깝고요. 이게 1000개가 정확히는 1024예요. 이게 뭐야? 1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쓰고 있는 PC 자체가 막 뭐 얼마나 되죠? 1TB도 나오고 있죠. 1TB는 뭔지 아세요? 1메가가 1024개 모이면은 1GB고요. 이게 또 1024개 모여 1TB예요. 근데 요즘 한 이 정도 하드 쓰죠. 1TB 정도 쓰거나 또는 512 뭐 이제 SSD 쓰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계신데, 자,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정말 잘게 쪼개져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엄청 작게 1KB 정도로 쪼개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작은 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한 단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XRP가 최소 단위가 보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 단위가 한 원화로 따졌을 때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 미만 돈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거 5,000원이나 3,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000원 보내면 초과잖아요. 뭔가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XRP도 되게 작은 단위로 끊을 수 있게 애초에 설계가 된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래서 패킷처럼 작은 단위의 돈도 쭉쭉쭉 보낼 수 있다. 3초 만에 저비용으로 거의 비용 안 들게 해갖고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컨셉으로 지금 이제 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프 CTO가 얘기한 거 결합해서 얘기하면 결국에 리프사가 원하는 거는 아까 드림나우가 얘기한 것처럼 다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만들 거다. 인터넷 공간 패킷처럼 돈도 XRP라는 이 작은 단위로 끊어서 패킷 보내듯이 인터넷이 그래서 잘 되듯이 돈의 공간도 이걸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얘기한 거는 이런 측면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좀 더 어제 얘기와 결합시켜서 얘기하면은 어제 이 재무 관련된 재무지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큰 덩어리라고 했죠. 이 큰 덩어리들, 큰 액수, 이거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요거를 위해서 좀 더 작은 리테일,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작은 거예요. 리테일 레미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소기업 지불하는 거, 페이먼트. 요 두 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유동성을 끌어올려서 요 목적을 달성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거는 지금 상황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단순히 볼륨만 높아질 뿐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쉬가 또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 이제 머니그램은 여전히 ODL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마스터카드야 비자 이런 세계적인 회사의 예를 봐라. 얘네들 역시도 로우 밸류 페이먼트 아까 같은 작은 단위 있죠. 볼륨이 작은 단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런 회사도.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큰 덩어리 지불, 재무 관점에 지불되는 것들 그거 많아져봤자 크게 의미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거래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볼륨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래 숫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원짜리 송금이 10,000개 ODL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한 10만원짜리 하나 트랜잭션에 10만원짜리가 한 10개 처리돼요. 그러면 사실 이거 100개라고 합시다. 100개 처리돼요.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는 더 많거든요. 1,000만원이잖아요. 볼륨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애쉬나 데이비드 슈웨츠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보다 차라리 총 금액이 1,000만원이 될지라도 요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 거래 개수가 많은 거 100원짜리가 10,000번 거래된 게 ODL로 처리된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왜 이게 더 좋은지 명확한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명확한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굳이 ODL 볼륨이 본인들이 이제 재무적인 큰 덩어리의 지불을 줄여가면서까지 ODL 볼륨이 줄어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리테일 레미턴스와 아까 말한 중소업체들이 지불하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 우리 입장에서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 트랜잭션 개수를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로만으로는 우리한테 모든 게 설명되진 않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 목적 달성하려면 이게 더 중요해. 왜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물음에는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테이토 씨랑 저랑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프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제 좀 설명을 상세히 드릴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자, 보시면 오늘날의 이 송금을 ODL을 보시면은 예를 들게요. 현재 상태. 자, 보시면은 미국과 이 멕시코 구간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구간에서는 약간 반대층의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압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거꾸로 가는 거는 되게 힘이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면은 비대칭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쪽 미국 달러로 XRP를 바꿀 수 있는 거래소가 어디죠? 비트스탬프죠. 여기에서는 어떤 거래만 많아지죠? 어떤 거래만 많아집니까? 마켓메이커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마켓메이커 오더북은 어떤 게 쓰여지죠? XRP를 파는 거.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겠다라는 오더북이 쓰여질 거고, 이제 이 ODL을 쓰는 테이커죠. 이 플랫폼에선 테이커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테이커들은 MT라고 적어야죠. 마켓 테이커니까. ODL 고객인 뭐 머니그램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마켓메이커 오더북 이용해서 XRP를 사겠죠.
이 형태의 거래만 많이 발생하잖아요. 반대로 멕시코 페소를 처리해줄 비수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마켓메이커는 바이 오더, 그리고 여기는 이 오더북을 사용해서 셀만 하겠죠. 계속 XRP 팔아서 이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한쪽 오더북만 열심히 쓰이겠죠. 이런 불균형은 어떤 일을 야기시키냐면은 마켓메이커들이 원래 기본 컨셉이 뭐예요, 여러분들? 양쪽의 오더북을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이 차이, 가운데가 시장 가격이면은 이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XRP로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또는 법정화폐로 XRP를 바꾸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마켓 테이커들이 즉시 본인들이 원할 때 바꾸기를 원할 때 그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금 얘기한 스프레드, 요 차이만큼의 스프레드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마켓 메이커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멕시코 구간만 봐도 이 아무래도 리테일 레미턴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 경향이 너무 심해져 버려요. 한쪽에 비대칭이 심해져 버려요. 요 지금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기해 볼까요? 어디가 쓰이죠? 이쪽만 쓰여요. 그리고 멕시코 이 비소 같은 경우 어떤 부분만 생기죠? 이 부분만 생기죠. 마켓메이커가 XRP 살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 미국 달러로 XRP 바꿔서 이 비스에 도착한 XRP를 팔아서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니까 이쪽만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마켓메이커가 사실 요 공간 안에서 양쪽 오더북을 튼실하게 잘 쓸 수 있어야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언밸런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언밸런스 현상 때문에 또 약이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이 오더북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악화될 수 있는 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고 간격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기가 관련돼서 리프사가 이 보전해준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OD 했을 때 보전해주는 거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리프사가 계속 보존해줘야 되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사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하기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리테일 레미턴스 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덩이의 재무적인 지불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악화가 반복되면서 리프사 역시도 뭔가 이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힘든, 본인들이 뭔가 비용을 계속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OD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리프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도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지불로 인해서 이런 언밸런스가 더 늘어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본인들이 결단을 내린 거죠. 어차피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1단계로 어차피 이 소액 지불에만 원래 집중하는 게 리프사의 비즈니스 목표라고 했죠.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재무적인 지불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객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OD 볼륨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문제들을 건강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OD 볼륨이 급감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쳐내자. 재무적인 지불을 못쓰게 쳐내버리자.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한 거, 리테일 레미턴스 이런 거에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유동성 향상을 시키고 이 시장을 건설해서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금액을 더 큰 거를 쓸 수 있는 다음 상태로 기업 지불, 그러니까 트레이드 파이낸스 그쪽도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또 유동성이 적당히 늘어나서 이제 외환시장 수준까지 가능하게 되면 외환시장처럼 굴리고 큰 금액들, 이렇게 하는 게 리프사의 목표고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볼륨이 확 줄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했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을 건강하게 형성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줄어든 거죠. OD의 볼륨도 이거를 쳐냈기 때문에 건전한 시장을 만들 수 없는 상태를 야기시키는 이 OD의 볼륨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리프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1년 이상을 방송하면서 했던 얘기를 테이토시가 또 삘이 꽂혔나봐요. 이 트윗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막 올려갖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렸던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설명드린 리프사의 전략,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했는데, 뭐 대략적으로 구글 번역으로 이거 눌러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글로 정리된 걸 보고 싶으시다면. 테이토시가, 다만 참고하실 게, 테이토시가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제 테이토시가 얘기한 거는, 테이토시는 저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진화를 한 상태다. 그냥 단순히 소액송금 상태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중소업체 지불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테이토시의 지금 생각이고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근데 테이토시는 지금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액송금과 중소업체의 지불 중간쯤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여담인데, 확실히 예전에 XRP 트럼프 그 양반하고 테이토시는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XRP 트럼프 빠지고 나서는 이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트위터 공간이나 유튜버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리프사랑 XRP 이 관련된 비즈니스 전략이나 모델,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뭘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리프사가 하고 발표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공간에는 테이토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에리라고 일본에 있는 그 서양 아줌마 있잖아요. 서양 아줌마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리프사가 발언한 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테이토시만은 정확하게 그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쉽습니다. 좀 더 이제 많은 것들 아는 사람도 있으면 서로 약간 자료 교환, 생각 교환하면서 뭔가 더 건설적인 거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난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 서양 쪽, 거기는 이제 거의 뭐 그냥 선동권들만 남은 것 같아요. 다들 삽질만 하고 있고, 퀄리티 좋은 정보나 얘기들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자, 어쨌든 여담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건 좀 정리할게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좀 더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따 Q&A 때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 말씀드릴게요. 자, 그 리프사 소송, 증권 이슈 때문에 소송당해 있는 것과 관련된 소식인데,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리프사가 이런 증권 이슈, 그러니까 XRP는 증권이다라고 전제하며 주장하면서 이제 리프사한테 피해 보상을 해라 하고 소송 건 그 케이스에 대해 리프사가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요청을 했냐면, 원고의 저 근거 없는 주장을 다 기각시켜달라, 취하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법원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납득이 되냐,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소송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거 자체가 빈약한 저거는 소송감 자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 그냥 취하해달라, 기각해달라, 지금 이렇게 작전을 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단기에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송 관련된 거는 뭐 몇 년 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언제 첫 번째로 첫 케이스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법원에 의해서 XRP 증권 아니야? 너의 원고의 주장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식이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결이 명확하게 날지 되게 궁금한데, 일단은 이것과 관련된 것도 이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리프사의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소식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때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